그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꼭 있어야 한다고 중요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45세 노총각. 그것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까지 혼자 사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평생 혼자 살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아들은 착하고 성실했지만 워낙 내성적이고 소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여자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니 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당장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파전.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집 안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키가 작고 날씬한 몸매에 까만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건강하게 태닝된 피부는 빛났고 큰 눈동자는 사슴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뚜렷한 이목구비에 마치 연예인을 보는 듯했고 뭔가 이국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나이였습니다. 25. 아니, 어쩌면 23. 제 아들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약간 억양이 있었지만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이 소개했습니다. 민지. 한국 이름은 민지라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다음 달에. 저는 겨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그녀를 자세히 봤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의 이 외국인 여자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제 요리를 먹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젓가락질도 능숙했고 김치도 잘 먹었습니다. 갈비찜을 먹을 때는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어머님 요리 솜씨가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만났냐고. 예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만났다고. 자신은 그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매일 인사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데 아들만 항상 친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넘어졌을 때 아들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청소 용품을 들고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아들이 괜찮냐고, 다친 데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아들이 예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5의 노총각이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수줍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청소부와 회사원, 25과 45, 외국인과 한국인,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선택했을까? 외국에서 온 25의 청소부가 45의 평범한 한국 남자를 정말 사랑할까? 혹시 비자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돈,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수입일 테니까.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너무 편협하다고, 선입견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국적이 어디 있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 아들이 행복하다는데 어머니로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묘한 예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며느리와 함께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간소한 식사 자리만 가졌습니다. 며느리의 가족은 고향에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면서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들과 결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의심하다니. 아들 내외는 저희 집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도 편하고 저도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며느리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항상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한국 음식을 놀랍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웠냐고 물으니 유튜브를 보고 독학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에, 이 가족에 녹아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 청소도 완벽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빛이 났고 빨래는 항상 깨끗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 마치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이런 일이 좋다고, 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어머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세심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생강차를 끓여왔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주었습니다. 제 생일에는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딸기 크림 케이크였는데 맛도 좋았지만 정성이 느껴져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어머님 덕분에 아들을 만났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웃들도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예쁘다고, 성격도 좋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한국 며느리보다 더 효도한다고, 복 받았다고들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을 먹고 함께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다녔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고. 자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꿈꾸던 황금빛 노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아들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고향 민요인 듯한 그 노래는 애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아니, 방심을 넘어서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없던 제게 며느리는 진짜 딸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딸보다 더 소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석 달이었습니다.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뭔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제 앞에서는 환하게 웃다가도 제가 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식어버리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국어였습니다. 빠르고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급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오르듯이 전화를 끊고 달려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과 긴장, 그리고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것을 들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학원이 매일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저녁 늦게까지 외출했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만났다고, 쇼핑을 했다고, 산책을 했다고. 하지만 쇼핑백도 없었고 친구 이야기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도 늘었습니다. 그녀의 모국어로 걸려오는 전화가 자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오면 그녀는 항상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고향 생각이 난다고, 가족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타국 생활이 외로울 수도 있고 향수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해준다던 그녀 고향의 쌀국수를 먹기로 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며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모국어였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단어는 귀에 들어왔습니다. 돈, 숫자, 그리고 계좌. 며느리가 뭔가를 크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났고 그녀가 거칠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시 현관 밖으로 나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그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며느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며느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퇴근하면 며느리에게 달려가고 주말에는 며느리와 데이트를 하고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할 때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영리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외출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그들의 집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방을 뒤지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글이었지만 몇 장은 영어로 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세서를 들어 올려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송금 대상은 해외 계좌였습니다. 어느 외국 은행. 주취인 이름은 알 수 없는 외국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들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명의의 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2천만 원, 1,500만 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빚을. 그리고 그 돈은 모두 해외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아들은 믿어줄까요? 아니,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며느리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외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며느리는 일정하게 외출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6시쯤 나가서 9시쯤 돌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는 며느리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의 노인이 탐정 놀이를 하다니 우스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자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뒤따라 탔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시내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내렸고 저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길을 가듯이. 그리고 어느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명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무역회사나 작은 사무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층 명패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영어 번역이 작게 써 있었는데 직원에게 물어보니 국제 송금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건물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송금 서비스 업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건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 사설 탐정 일을 한다는 걸 알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 업체는 합법적인 송금 서비스였지만 동시에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면서 출처를 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이용했지만 범죄 조직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곳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해서 거액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탐정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결혼도 사랑도 헌신도 모두 연기였습니다. 오로지 돈을 빼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순수한 얼굴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일요일 저녁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없이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의아해했지만 제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모든 증거를 펼쳐 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명세서, 대출 서류, 송금 기록, 탐정이 찍은 사진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어디로 송금했는지, 그 건물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오해라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믿지 못하겠냐고, 눈을 뜨고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내를 감시했냐고, 왜 사생활을 침해했냐고, 왜 내 아내를 믿지 못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서류들을 집어들고 화난 얼굴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눈먼 아들은 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나섰던 걸까요?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며느리의 고향에 있는 며느리의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고 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집이 무너져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족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미리 말하지 못했고 혼자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 봐 숨겼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된다고, 앞으로는 함께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그게 전부일까요? 가족을 위한 송금이 맞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은밀하게 행동했을까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 아주머니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와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가르쳐 준 비밀번호가 아직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깨진 접시와 컵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소파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침실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땀이 흥건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아들을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중환자실, 하얀 불빛, 기계음.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입을 다물었어야 했을까요? 그년도 병실에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마네킹 같았습니다. 저는 그년을 불렀습니다. 그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진짜 그년을 봤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걱정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눈빛. 마치 죽은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그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료비, 계획.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고, 서둘러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상태를, 자신의 계획을 완수할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년이 물었습니다. 정확한 비용이 얼마냐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냐고.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술비만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년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국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몇 개의 단어는 들렸습니다. 돈, 송금, 그리고 마지막,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섞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마지막 송금만 끝나면 된다고.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끓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향 친구와 통화했을 뿐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돈을 빼돌린 것도, 거짓말한 것도, 아들을 이용한 것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순간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얼굴에서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부드러움도 따뜻함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계산과 냉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봤자 소용없다고. 이미 끝났다고. 돈은 이미 다 빼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돈을 빼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선택한 건 그가 외롭고 순진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다고 했습니다. 사랑도 헌신도 효도도 전부 거짓이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돈을 빼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척하면서 악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쉽다고. 특히 나이 많고 외로운 남자들은 더 쉽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아들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조직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여자들이 같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남자들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목표로 삼기 좋은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빼내야 하는지 노하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증거가 없다고. 모든 송금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고 대출도 아들이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도 자신을 믿을 거라고. 사랑에 눈먼 남자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고. 끝까지 자신을 변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법이 처벌하지 못하면
하늘이 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난처해했습니다. 모든 송금은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녀 명의가 아니라 아들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출도 아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깨어나서 직접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아니면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년도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의무적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년이 여행 가방을 들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년이 아들의 침대 곁에 섰습니다. 잠시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빛으로.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쪽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그년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가방을 끌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자신도 살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고맙다고. 덕분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급히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급여 통장도, 예금도, 심지어 제가 아들에게 주려고 모아뒀던 돈까지 모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아들의 모든 정보를 빼냈을 것입니다. 통장, 카드, 비밀번호, 인증서까지 모든 것을 복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년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한 달째 의식이 없습니다. 의사는 희망을 가지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령 깨어난다 해도 예전의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치료비는 천문학적입니다. 아들의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입니다. 깨어나서 진실을 알게 되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악마였다는 것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병실에 앉아서 아들의 손을 잡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년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년 같은 인간들은 반드시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니었다면 다른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완벽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고향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웃들은 저를 동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비난합니다. 왜 진작 막지 않았냐고, 왜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였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년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얼마나 설득력 있었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끔 생각합니다. 그년에게도 사정이 있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빚 때문에, 아니면 조직에 강요당했을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창밖은 밝지만 제 세상은 어둡습니다. 제 아들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천사라 믿었던 악마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훔쳐 떠났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과 절망만이 남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 끝없는 후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날 문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제 본능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뿐입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폐허. 그 폐허 위에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제발 아들이 깨어나기를. 그리고 이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배신은 영원히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는 지금도 어디선가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천사 같은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것을 의심하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본능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 고통 속에서 배운 유일한 교훈입니다.